네, 이번 시간은 당좌 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큰 그림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당좌 자산이라는 거는 크게 분류해서 어떤 자산에 포함이 되냐면 유동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유동 자산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유동자산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당좌자산, 그 다음에 뭐예요? 재고자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비유동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을 배우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런 당좌자산은 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 1년 이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니까, 자, 가장 그 현금 그 자체인 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우리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이 있어요. 채권. 자, 채권도 우리가 매출을 해서 생긴 매출 채권과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 있죠. 그래서 매출 채권은 뭐가 있어요? 자, 우리 외상으로 매출했다 해서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 이 두 가지가 매출 채권이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은 우리가 돈 빌려준 대여금 이런 것들이나 우리가 미수금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고서 이제 자세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먼저 우리가 가장 첫 번째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현금은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지갑에 갖고 다니시는 지폐 그리고 동전을 당연히 포함하고요. 이런 것들은 통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돈이라고 안 하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요. 당연히 뭐 달러나 그런 외화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 통화 대용 증권도 마찬가지로 현금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제시를 했을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통화 대용 증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표, 여러분들 수표, 자기합 수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타임 발행 수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은행에 제시하면 당연히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편항 증서, 그다음에 뭐 만기 도래한 뭐 공사채 이자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바로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현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눈으로 많이 익혀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언제든지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당좌 거래할 때 당좌수표 발행할 수 있는 당좌 예금,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예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요구할 때 바로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가 있죠. 자, 우리 사용이 제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자,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이러한 예금을 자, 질권을 설정한다 또는 담보를 설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있죠. 자, 보시면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은행 가서 여러분들 뭐 CD나 뭐 그런 것들 상품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뭐 통장 이율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러한 상품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도래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만기가 3개월 이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류에 대해서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우표와 수입 인지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뭐랑 헷갈리시냐면 우리 전에 봤던 통화대용증권에서 요거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우편환 증서랑 그 다음에 우표 수입인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편환 증서, 즉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리가 멀리 돈을 보내야 되는데 돈을 직접 보내기는 위험하니까 우체국 가서 이 증서를 끊어줄 테니까 요거는 돈 대신 그 지점에서 지급을 해달라라는 것이 우편환 증서고요. 그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우표, 말 그대로 여러분들 편지 보낼 때 붙이는 우표 있잖아요. 요거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요거는 소모품 B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부도수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매출 채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표자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수표라고 되어 있죠. 요거랑 헷갈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자계약 수표나 또는 타임 발행 수표를 말하는 것이지,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일자 수표와 부도수표랑은 다르다. 그래서 요거는 매출 채권, 즉 바드러움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당좌 차월은 당연히 여러분들 요거는 뭐예요? 자산 자체가 아니죠. 자산 자체가 아니고 우리 왜 갚아야 되는 부채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 그래서 이거는 단기 차입금으로 우리 회사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지 자산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자, 당좌 개설 보증금이래요. 그래서 당좌 예금은 우리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맞지만 그거를 만들 때 우리가 예치해놨던 이 보증금 자체는 우리가 이 당좌 개설을 해지할 때까지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 즉 1년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장기 금융상품이라는 개정을 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직원 가불금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단기 대여금이죠. 우리가 직원이 월급날 되기 전에 힘들다고 해서 월급을 미리 줬어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우리 회사의 채권이죠.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편환 증서예요. 자,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것도 우리가 은행에 제시를 하면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다.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타임 발행 약속 어음이에요. 자, 타임 발행 수표가 아니고 약속 어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받을 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지 현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임 발행 수표와 다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만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저 보면 국채 이자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1번. 우표랑 수입인지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한다고 했죠. 자, 두 번째. 자,
타인 발행 약소험,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이건 받으러움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질권 설정된 보통예금이래요. 자, 보통예금 자체만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맞지만 이거는 우리가 사용이 자유로울 때 얘기고, 질권이 설정됐으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자, 4번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채권이다. 자, 요거죠. 자, 우리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그런 채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당좌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번에는 당좌 자산 전체를 물어봤어요. 자,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 자산 맞죠? 자, 두 번째 매출 채권, 당좌 자산 맞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이거는 여기에 소속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당좌 자산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투자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 말 그대로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 투자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하지 않는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투자는 단기 차익 목적으로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당좌 자산이 맞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 자산은 우리 1년 이상을 본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 중에 하나인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 보고 기간 종료일이 자, 12월 31일 경우.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 기간 종료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날짜죠. 자,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얘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자, 요거부터 떠올리시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보유 예정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요거 유동자산 맞나요? 자, 지문만 보면 7월 1일부터 자, 내년 7월 1일이 지금 넘어갔으니까 지금 1년 이상이 됐다. 아, 그러면 유동 아니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유동자산은 1년 이내이긴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1년 이내다? 자, 1번 취득일부터 1년 이내다. 2번 보고 기간 말 기준으로 1년 이내다. 자, 정답 뭐예요? 2번이죠. 보고 기간 말, 즉 일반적으로 12월 31일 요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1년 이내인 자산이 유동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이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그 시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고기간 말이다 라고 여러분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내년 10월 말이니까 지금 보고기간 말인 12월 31일 기준에서 1년 이내 맞죠? 그래서 요거는 유동자산이 맞고요. 그 다음 2번 7월 1일 날 수취를 해서 내년 10월 말에 현금으로 실현될 받으러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내년 10월 말 1년 이내 맞고 받으러움도 유동자산 해당하는 거 맞죠? 맞고요. 3번. 자, 7월 1일. 자, 요건 목적부터 지금 틀렸네요. 그쵸? 투자 목적으로. 이 투자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유동자산이 될 확률이 있지만, 자, 끝까지 읽어보면 자, 여기 두 번째도 있죠. 2년 후에래요. 이것도 지금 1년 넘어갔죠, 벌써. 자, 그리고 마지막 보면 땅이에요, 땅. 땅은 자, 유형자산으로 있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동자산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교재 30페이지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가 투자 목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이내죠. 1년 이내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볼 목적으로 구매하는 채권이나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시장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성은 우리가 주식을 예로 들면 우리가 주식은 정해져 있는 주가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한 시가가 존재한다. 그러면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취득과 그 다음에 보유, 그리고 기말, 그 다음에 처분까지 요 단계적으로 어떠한 회계적인 처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면, 일단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했다. 자,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처리를 해야 되나?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우리가 분개를 할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자산과는 다르게 이 단기 매매 증권에서 취득 원가 구하는 게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게 뭐예요? 매입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득 원가는, 매입 금액은 당연히 이 단기 매매 증권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그 금액이 매입 금액이죠. 요건 당연히 취득 원가에 계산이 되는데, 자, 우리가 매입할 때 매입 수수료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요 매입 수수료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일반적인 그냥 뭐 유형 자산 이라든지 또는 뭐 상품이다, 이러한 다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입 당시에 우리가 지급했던 취득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은 자, 어디에 가산한다? 매입 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배웠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그 예외가 뭐냐? 자, 그 자산이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면 해당하는 이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지, 자,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득 원가를 적절히 구해서 이제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 우리가 보유한 게 주식이라면, 자, 우리가 어떤 수익을 받아요?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겠죠. 그래서 배당금 수익이라는 이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채권이라는 자산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우리가 보유 시점에 회계 처리하는 그런 항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시점이 됐어요. 우리가 기말이 되면 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 시점이 언제다? 기말이다.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 손익, 즉 주가가 오르면 이익일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평가 손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에 반영한다?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로 우리가 이렇게 기말 시점에 평가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년 이내 처분을 해서 손익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분 시점에, 자, 처분 시점에도 손익을 인식하는데, 이번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또는 손실로 우리가 평가 손실이 아니고 이제 처분했을 때는 처분 손실 또는 처분 이익, 이렇게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처분 손익은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처분 금액, 우리가 판 금액에서 뭘 뺀다? 장부 금액을 빼는데, 언제 장부 금액을 빼냐면, 자, 처분연도 기초 장부 금액을 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말만 들으면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분 손익을 구할 때는 어떤 자산이든지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는 것인데, 이 장부 금액의 이 시점에 대한 얘기는 처분연도의 기초 장부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처분연도 기초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 직전 연도 기말 이거랑 같은 뜻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일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 때, 자, 그 내년에 하루 뒤죠. 2019년 1월 1일. 요거랑 같은 날짜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요 기말 시점에서 기말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평가를 이미 이 시점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된 금액으로 우리 장부에 적혀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2019년에 뭐 예를 들어 7월 1일 날 요걸 팔았을 때 직전 연도 기말 기준, 즉 평가를 해서 우리가 장부에 잡고 있는 금액을 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전 연도 기말, 같은 말로 처분 연도, 즉 2019년 기초, 요게 금액이 그대로 오겠죠. 그래서 처분 연도 기초 같은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한 가장 최근 시점의 장부 금액을 빼면 처분 손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가증권의 거래로 인하여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지문 보시면 주식회사 달무리는 2월 5일에 시장성 있는 단기 매매 증권 1000주를 1000원에, 한 주당 1000원에 취득하면서 수수료 비용 5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자, 그 다음에 다음날 600주를 주당 11,000원에, 자, 1,000원씩 높게, 자, 현금 처분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분기부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2월 5일에 요거 취득했을 때 당시, 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 증가가 하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얼마 증가하게 돼요? 지금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비용 50만 원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럼 취득원가는 수수료 비용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쵸? 그래서 이 주식 자체 금액만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취득원가가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차변에 또 이제 수수료 비용은 별도에 뭐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비용 처리로 50만 원 이렇게 차변에 분계가 됐고요.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서 현금 1,050만 원 이렇게 이제 취득한 날에 분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2월 6일 날 요거를 처분했대요. 그쵸? 근데 처분했는데 요 1000주를 샀는데 얼마만 처분했다? 600주만 처분했다. 요걸 안분을 해서 분계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대변에 요 단기 매매 증권 요게 지금 1000주짜리 1000만 원인데 요거에 지금 1000분의 600주만큼 하면 단기 매매 증권 얼마 줄어들어요? 600만 원. 600만 원 장부 금액이 없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현금으로 처분했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 얼마가 들어와요? 주당 11,000원에 600주 했으니까 요거 곱하면, 자, 660만 원의 현금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차액이 지금 대변에 60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대변에 나왔다라는 거는 비용이다, 수익이다? 수익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해서 60만 원이 대변에 오게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분계를 해놓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분계를 했으면, 자, 시험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60만 원, 자, 요거, 자, 단기 손익이 60만 원 증가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단기 손익 60만 원 증가, 그래서 1번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자, 왜냐하면 요 거래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요것도 단기 손익이 60만 원 증가한 건 맞지만, 자, 사온 날에도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요게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비용 처리를 우리가 별도 50만 원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당기손익에 마이너스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당기손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상계를 시켜봐요. 그러면 플러스 60에서 마이너스 50 하니까 당기순이익이 얼마큼 증가한다? 10만 원만큼밖에 증가 안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가지 거래를 같이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32페이지에 대손회계라고 나왔습니다. 자, 대손회계라고 나왔는데, 자, 일단 보시면, 자, 언제 시점에 하는 거다? 기말 시점에 하는 거다. 어떤 거를? 대손예상액. 자, 여러분들 대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대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 즉, 뭐, 매출채권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채권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 빌려준 대여금 같은, 어쨌든 우리가 받을 돈이 있었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 못 받게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손 예상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1% 정도는 대손이 된다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액을 대손 예상액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충당금이라는 별도의 부채로 설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언제 실제 대손 사유가 발생할 때, 즉 요거는 예상했을 때 충당금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이 충당금을 없애준다라는 것이 우리 대손 회계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대손 회계를 대손 예상액을 설정했을 때예요. 자, 요거는 언제 설정한다? 기말 시점에 우리가 설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대손 추정 금액, 자, 이게 대손 예상액과 같은 말이죠. 자,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과 비교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년도까지 갖고 있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족한 만큼만 추가로 설정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분계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만큼 대손 충당금이라는 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는 비용으로 우리가 차변의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전산회계 2급 때 알고 계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것이죠. 자, 대손 충당금과 상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그래도 잔액이 부족하면 뭘로 처리해라?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손이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그만큼 매출채권 이제 못 받게 된다라고 해서 대변에 매출채권을 없애주고 그 다음 차변에는 뭐부터 먼저 상계해라? 대손 충당금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대손 충당금 있죠? 누계액. 그 누계액을 먼저 없애주고 나서 그래도 모자란다 라고 할 때 두 번째로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나머지 금액을 채워준다 라는 것이 대손 발생 시 회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제 감소시킨 대손 충당금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대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내년 돼서 다시 한번 보니까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예상이 바뀌었다. 그런 경우에 대손 충당금 회복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요거는 대손 충당금을 자, 말 그대로 그만큼 지금 대변에서 늘려줬죠. 그래서 자, 현금이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못 받을 줄 알고 대손 처리를 했다가 현금으로 다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것이 대손 회계의 이렇게 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큰 이렇게 틀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설명 중 밑줄 친 부분과 관련 있는 개정 과목으로만 나열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밑줄이 어디 쳐 있냐면 여기 채권에 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 자, 이 부분인데 자, 요거를 관련 있는 개정 과목으로만 묶어진 걸 고르면 되죠. 채권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나오죠? 미수금이랑 선급금. 자, 그래서 미수금은 어떨 때 쓰는 개정 과목이다?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건 판매한 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비품을 판매했다. 근데 요거를 나중에 돈 주세요라고 해서 받을 게 있는 금액, 그거를 미수금이라고 하고, 선급금은 뭐예요? 우리 계약할 때 계약금 미리 지급해 놓은 거, 그게 이제 우리 회사의 채권, 즉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물건 받을 때 그 선급금 제외하고 나머지만 줄 수 있는 그러한 채권이 선급금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우리 회사의 채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산회계 2급 수준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요거를 설정 대상 자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대손을 설정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채권은 매출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부터 떠올리시고 1번 보시면 가수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수금은 우리 회사의 뭐예요? 자산부채 자본 중에 부채예요. 어떨 때 쓰는 계정이다? 우리 회사 통장에 금액이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왜 들어왔지? 라고 지금 임시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 가수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사 자산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되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부채로 분류를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외상 매출금은 우리 채권 중에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미수금 요거는 기타 채권에 해당하고, 바드럼도 우리가 매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매출 채권이란 영업활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자,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매출 채권에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정확히 반대가 되겠죠. 자,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요거는 뭐예요? 매입 채무죠. 즉 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매출채권에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게 2번이 되겠고, 자, 나머지 보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순실현 가치로 평가한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말 시점에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우리가 대손 예상액을 우리가 설정을 하죠. 그래서 얼마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순실현 가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 채권으로 인해서 정말 비용 뺄 거 빼고 정말로 순수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요거를 평가하는 게 순실현 가능 가치다. 즉 한마디로 비용 뺄 거 빼고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금액 기준으로 대손액을 평가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채권에 대한 자산평가를 적정하게 한다라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이 예상되는 회계연도에 대산 예상액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자, 실제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충당금과 상계 처리한다. 이거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보충법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충당금으로 먼저 처리를 해놨다가 이제 실제 대손 발생할 때 그거를 먼저 상계한다라는 것이 보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주식회사 세원은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게 보충법이죠. 자,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잔액의 1%로 설정하고 있다. 자, 기말 재무상태표상에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순장부가액이래요. 자, 요거는 우리가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순장부가액은 어떻게 보냐면, 자, 우리가 순장부, 즉 우리가 요거는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에 우리 회사의 매출채권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일단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매출채권이 오게 되는데, 요 매출채권에서 만약에 대손 예상액이 있어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 요거랑 같이 딸려서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마이너스 항목으로 얘를 달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인 우리 유형자산 할 때, 감가상각비 계상할 때 해당하는 자산,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다 했을 때 건물이란 자산 거 같이 딸려서 같이 다니는 건물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자산의 차감 성격인 이러한 대손 충당금이 같이 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차감한 나머지 요 금액이 이 매출채권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고,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일단 매출채권이라고 이렇게 T계정이 나와 있고, 기초에 5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발생액에 50만 원 해서 지금 차변의 합계가 55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변의 합계도 55만 원이 돼야 되겠고, 지금 매출채권을 회수해서 마이너스 된 게 20만 원 있고, 요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기말 자리죠. 자, 기말 자리는 우리 역산해서 구할 수가 있다. 기말은 35만 원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매출채권으로, 자, 35만 원 이렇게 우리가 장부에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옆에 대손 충당금 보시면 대손 충당금은 우리 회사의 자산부채 자본 중에 뭐다? 부채다. 자, 부채는 우리 기초가 대변에 오게 되죠. 그래서 기초 10,000 원이 대변에 왔고, 그 다음에 송금, 즉 대손 충당금 상계 처리해서 줄어들게 된 게 8,000 원이 차변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로 부족분을 설정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단기 설정액이 대변에 나오게 되겠고, 기말은 어디에 나온다? 기말은 여기 차변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대손 충당금에 대한 T 계정이었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매출채권 잔액의 1%로 우리가 대손 예상액을 매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우리가 지금 현재 기말 시점에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예요? 3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기말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를 대손 예상액을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5만 원에서 곱하기 1% 하면 얼마예요? 3,500원이 대손 예상액의 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3,500원이 대손 충당금에, 자, 요 총액으로 와서 매출채권에서 대손 충당금 이렇게 차감을 하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346,500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쨌든 우리는 매출채권 기말 금액 기준으로 1%의 대손 예상을 해서 대손 충당금 총액이 3,500원이 와야 되고, 요게 결론이고,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낼게요. 그러면 올해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 설정을 해야 하는 금액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자, 뭐냐면 일단은 요 추가 설정 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쨌든 우리가 35만 원이라는 기말 시점에 곱하기 1%의 대손 예상액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얼마 있어요? 기초가 10,000원 있었는데 거기에 송금 8,000원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10,000원 마이너스 8,000원인 2,000원이 지금 대손 충당금에 잔액이 이미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만 우리가 3,500원에서 마이너스 2,000원 한 1,500원만 추가로 설정하게 되면 이제 대손 충당금 3,500원이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설정하는 금액은 1,500원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기말 시점에 총 대손 충당금은 3,500원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념, 추가 설정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시점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잔액이 남아 있는지, 그래서 매출채권의 장부 금액이 얼마로 되어야 되는지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좌 자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